요 고발장 요건 관련해가지고 저는 쏙 네네네. 그게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고발 사주 개입의 주범이 윤석열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힘이니까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데 뭐 어느 정권 때거는 안 되고 뭐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호남 평해와 국민을 우려하는 망나니적 망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후보직 사퇴를 촉구한다. 설계자가 범인이고 돈 가진 자가 도둑이다. 이 말은 어떻습니까? 설계자가 범인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강요대로 제가 굴복했더라면 50억 클럽이 아니라 아마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욱 씨가 50억이 두 명한테 직접 전달됐다고 발언한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가서 잘 소명을 하겠습니다. 50억이 두 분한테 전달된 걸로 알고 계시다는 건 맞는 진술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오늘까지 점검된 내용으로 봐서는 기술적으로 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됐고 세종대로를 비롯한 사대문 안은 경찰 병력과 차벽으로 다 철저하게 막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대문 사거리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이틀 만에 다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양의 탈을 쓴 강아지 인형이 등장했고 질문과 답변이 치열하게 오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집중 견제를 받은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나이트 포커스에서 전국 진단합니다. 전두환 발언 논란에 대해서 사과보다는 해명에 나선 윤 전 총장을 향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뒤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 통화 녹음에 윤석열이란 이름이 몇 번씩 언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의 주범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했고 윤 전 총장과 김웅 의원은 악의적인 짜깁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공개된 녹취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이 세 차례 거론됩니다. 요 고발장 요건 관련해가지고 저는 쏙 네네네. 그게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신은 전면에 드러나선 안 된다는 김웅 의원의 발언을 근거로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관여를 확신했습니다. 즉 김웅이 검찰과 공모했다는 사실이 정확히 드러나는 녹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발 사주 개입의 주범이 윤석열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 차원의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는 동시에 고발 사주 의혹에 관여한 의원들의 제명에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진상규명 TF 활동을 한층 강화해서 이들의 음모 낱낱이 드러내겠습니다. 윤리위에 제명을 요구할 예정이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책임져야 할 행동이 있다면 감싸진 않겠다고 중립을 지켰지만 대선 경쟁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 정도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면 불러서 조사하면 바로 윤석열 후보 관련성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모르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글쎄 난 건 보진 않아서 뭐 자기들끼리 얘기니까 모르겠습니다. 녹취록 전문을 보면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는데도 악의적인 짜깁기로 거짓 프레임을 씌운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당사자인 김웅 의원도 고발장을 써주겠다는 저희는 검찰이 아니라며 윤 전 총장 연루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측에서 초안을 잡는다라는 이야기는 저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녹취 지금 나온 내용에도 지금 그런 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일에 쌓였던 녹취록이 육성으로 공개되면서 잠잠했던 고발 사주 의혹에도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김웅 의원은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여권의 공세에
당내 견제까지 견뎌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육성으로도 공개가 된 문제 녹취 파일에는 김웅 의원이 누군가와 사전 교감한 정황이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김 의원은 그 누군가가 검찰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걷는데 공수처가 육성까지 공개된 김 의원 소환을 서두를지 주목됩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자료들이랑 이런 것들 좀 모아서 일단 드릴 테니까 그거 하고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4월 3일 녹취록을 보면 김웅 의원이 말한 저희는 여권 인사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 초안을 만든 주체로 이해됩니다. 김 의원은 통화 당일 조 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고발장과 첨부 자료들을 보냈는데 저희 속 누군가가 작성, 수집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 자료와 고발장 사진에 당시 윤석열 총장 측근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보낸 문구가 찍혀 있는 건 검찰의 관여를 의심받게 하는 대목입니다. 채널A 사건 이동재 기자가 곧 양심 선언을 한다거나 한동훈 검사장 대역을 썼다는 얘기도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를 알고 있던 사람들을 줄이면 누군가의 범위가 좁혀질 수도 있습니다. 고발장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던 김 의원은 녹취가 공개되자 공수처를 유출 경로로 지목하고 자신이 기억하기론 저희가 검찰은 아닌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공무상 비밀 누설 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라는 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검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곧 있을 김 의원 소환 조사 때 녹취 파일을 토대로 고발장 작성 경위 등을 추궁하려 했지만 의도치 않게 패가 노출돼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녹취 파일 공개가 김 의원 소환 날짜를 앞당길지 아니면 대응 전략을 짤 시간을 벌기 위한 김 의원 측의 버티기로 늦춰질지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한동훈 검사장과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를 만난 적 없고 고발 사주 의혹과 어떤 식으로든 전혀 무관하고 알지도 못한다며 왜곡 허위 보도에 법적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YTN 한동훈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발언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주자들까지 맹폭을 퍼붓고 캠프에서는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지만 윤 전 총장은 어느 정권이든 좋았던 걸 배우겠다는 취지였다며 해명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단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해서 논란에 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전두환 씨가 정치는 잘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에 민주당은 이틀째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윤 전 총장 논리대로라면 히틀러, 스탈린 독재도 시스템 정치가 될 수 있다면서 그동안 호남 동행을 선언하며 호남 민심에 주력해온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든탑도 싸잡아 흔들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5.18 매혹을 찾아 무릎 꿇고 사과한 일도 정략이고 술수였으며 광주에서 흘린 눈물조차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광주 전남북 의원 20여 명은 긴급 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호남 평해와 국민을 우려하는 망나니적 망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후보직 사퇴를 촉구한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민주당 공세 이상으로 혹독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독재 정권입니다. 그때 정치가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독재 정권 자기 마음대로 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12.12하고 5.18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그걸 빼면 정치는 잘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걸 빼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잖아요.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미숙한 발언을 우려하며 조속한 진화를 요구했습니다. 정치적인 언어로 미숙했다는 것은 제 생각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더 일이 좀 발전해 나가지 않도록 조속하게 좀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 전 총장 캠프 내부에서도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윤 전 총장은 사과나 유감 표명 대신 해명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대학때 모의 재판에서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람이며 전두환 정권이 민주주의를 억압했다는 역사의식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정권이든 배울 점이 있다는 본뜻에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는데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데 뭐 어느 정권 때 거는 안 되고 뭐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좌우간 효과를 내고 좋았던 것은 다 찾아서 벤치마킹을 해야죠. 민생을 위해선 지도자는 수단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여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또 국민의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전두환 발언은 가치관 문제일 뿐 아니라 호남 표심 등 복합적인 셈법이 담겨 있는 만큼 국민의힘으로서도 윤 전 총장을 거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후폭풍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출석을 한 두 번째 경기도청 국정감사. 역시나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 격돌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게 배임인가를 놓고 야당 의원들과 이 후보 사이에 치열한 설전이 오갔습니다. 먼저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지사 자격으로 또다시 국정감사장에 나온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야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대장동 의혹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갔다고 따졌고 이 후보는 오히려 부당이득을 환수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강제 수용을 하는 것은 공공적 목적일 때만 이게 합리화될 수 있는데 저렇게 강제 수용당한 원주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설계자가 범인이고 돈 가진 자가 도둑이다. 이 말은 어떻습니까? 설계자가 범인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강요대로 제가 굴복했더라면 이 9천억 다 민간업자가 받았고 50억 클럽이 아니라 아마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야당은 민관 협약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게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이라는 공세를 폈습니다. 민간에게 초과 수익 환수할 수 있는 걸 차단함으로써 4,040억 그리고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게 몰아주는 걸 지사님이 결국 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배임입니다. 이 후보는 초과 이익 환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내부 실무자 간 오간 내용이라고 반박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엄호에 나섰습니다. 응모 공모가 끝난 다음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0억을 또 추가로 환수 조치하셨잖아요.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이 후보의 관계를 놓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증인을 도왔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저를 괴롭힌 거죠. 이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측근 중에 측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도지사가 되자마자 측근이면 도지사장을 시켰죠.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쟁점인 초과 이익 환수 여부를 두고 이재명 후보와 야당 의원들 사이에는 몇 차례나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대선 후보 이재명 지사가 출석하는 국정감사는 이제 마무리됐지만 정치권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신경전, 고성, 설전이 아주 치열했는데요. 또 국감 현장에는 양두구육, 양의 탈을 쓴 강아지 인형이 등장하면서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칠게 질문 세례를 퍼부으며 이재명 지사는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과 맞붙었지만 기대했던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엔 김승환 기자입니다. 이틀 만에 다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였지만 여지없이 자료 제출 요청부터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진상 정책실장을 방문한 방문자 이 씨와 용무에 관한 목록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 위임 사무나 보조금 사무는 5년치를 하려면 아마 한 트럭은 될 텐데 하여튼 저희가 준비를 요청을 하시면 준비를 하셔서 질의 시간 직후 이재명 후보에게 답변 시간을 주는 것을 두고도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니 질의를 했으니까 지금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계 재고 있어요.
오후 국감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장동 특혜 의혹을 양두구육에 비유하며 양의 가면을 쓴 강아지 인형을 책상에 올려둔 게 발단이었습니다. 증인님, 이번에 여당 대통령 마이크 빼세요. 대장동 개발 계획의 설계 책임이라는 추궁에는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맞서면서 치열한 설전이 오가고 13브록에 4,4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했는데 토지죠. 그거를 가능하게 해준 게 바로 국민의힘이었죠.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사실인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끌어들여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천공스님이나 무슨 침을 놓으시는 그런 분들 옆에 놓고 향후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런 조언을 받았으면 좀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그 정도 됐으면은 대한민국 돈 다 벌었을 겁니다. 이틀 전과 달리 출석할 때도 말을 아낀 이재명 후보는 태도 논란을 의식한 듯 웃음기 없이 신중하게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야당의 선전포고와 이재명 후보의 정면 돌파 결정으로 이뤄진 경기도 국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대장동 개발 의혹의 진실을 밝혀낼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국회 국감장을 치열하게 만들고 있는 대장동 의혹, 이번에 수사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남욱 변호사를 석방한 당일 남 변호사는 물론이고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를 포함한 핵심 인물 4인방을 동시에 불러 조사했습니다. 남 변호사 영장 청구를 일단 뒤로 미룬 검찰, 유동규 전 본부장을 포함해서 핵심 인물들 간의 대질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 기각 엿새 만에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남욱 씨가 50억이 두 명한테 직접 전달됐다고 발언한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가서 잘 소명하겠습니다. 30분쯤 뒤엔 체포됐다 풀려난 남욱 변호사가 석방 14시간 만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50억이 두 분한테 전달된 걸로 알고 계시다는 건 맞는 진술인가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중에 성남시 의회에 간 분도 있나요?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남 변호사를 전격 석방했습니다.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닮은 꼴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고려해 석방 뒤 추가 조사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도 함께 불렀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이들 핵심 4인방이 동시에 소환된 건 처음입니다. 검찰은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을 중심으로 연결된 화천대유 세력의 배임과 뇌물 혐의를 집중적으로 보강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들의 진술이 계속 엇갈렸던 만큼 대질 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측근 정모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유원홀딩스를 실소유하며 남욱 변호사의 천화동인 4호 자금 35억 원을 받아 일부를 돈 세탁 용도로 썼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 시한이 임박한 유 전 본부장부터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김만배 씨의 영장 재청구 여부와 남욱 변호사의 신병 처리 방향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네, 첫 동시 소환, 같은 날 검찰의 모습을 드러낸 김만배, 남욱 이 두 사람은 쏟아지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각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대목들도 있었는데요. 이들의 엇갈리고 있는 진술을 얼마나 걸러내는가에 수사 성패가 갈릴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우철희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여러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던 기존과는 사뭇 다르게 잘 소명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다만 이 질문만큼은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100억이 전달된 경우는 어떤 것이 말씀 한 번만 주세요. 그건 정상적인 겁니다. 들어가서 잘 소명하겠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이자 화천대유 분양 대행업체 대표인 이모 씨에게 건넨 100억 원의 일부가 박 전 특검에게 건네졌을 거란 의혹을 두고 문제가 없다고 일축한 겁니다. 머리를 자른 모습으로 뒤이어 출석한 남욱 변호사도 쏟아지는 여러 질문에 사실대로 말하겠다,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를 뜻하는 그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니라고 거듭 잘라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말씀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어떤 취지로 이유가? 아닙니다. 바뀐 게 아니고 오해들 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남 변호사 석방 당일 김만배 씨는 물론 유동규, 정영학 등 핵심 4인방을 함께 부른 건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본격적으로 맞춰보겠다는 검찰의 의도로 해석됩니다.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세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이나 권한 등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입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선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엔 김만배 씨의 350억 원 실탄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씨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남 변호사는 일부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인정한 상태입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역시 정 회계사 녹취록, 남 변호사 대학 후배인 정모 변호사의 자술서와 본인 소유라는 김 씨가 맞섭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뇌물공여 약속 혐의 공범인 남 변호사가 석방된 점에 비춰보면 검찰이 자금 흐름이나 계좌 추적에서 엇갈리는 진술을 뒤엎고 사실관계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를 아직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 변호사가 이미 말을 맞춰놓고 국내로 들어왔다는 기획 입국설까지 제기되자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의 핵심 4인방 동시 소환은 이번 수사가 사실상 원점에서 새로 출발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다시 터져나온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확고한 수사 의지로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사과보다는 해명을 선택한 윤석열 전 총장. 광주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는 오늘 즉각 후보를 사퇴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 관계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윤 총장의 관련 발언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경악 그 자체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전두환은 여전히 그 뻔뻔하게 5.18 학살을 정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전두환을 이제 찬양한 것인데요. 예. 윤석열 후보가 차라리 5.18 묘역을 참배하지 말 것이지 돌아서서 5.18 묘역에 침을 뱉는 행위하고도 다름없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이제 발언은 군사 쿠데타와 5.18을 빼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외에 정치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호남에도 있다 이렇게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호남에 계속 살고 계시고 더 많은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건 아마 그 아전인숙적인 것 같은데요. 사실 광주 시민들, 호남인들은 전두환과 5.18 한 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전두환은 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행태 등은 여전히 깊은 상처와 분노를 자아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여기고 있는 호남인들, 특히 광주 시민들, 5.18 희생자들이 전두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아도 자명한 일이죠. 들어보신 적도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호남인들이 전두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다. 바로 그러한 그 윤석열 후보의 생각을 지지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예.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윤 전 총장 측은 자신이 대학 때 그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람이다. 그리고 역사 인식에는 그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이 발언의 취지는 어떤 정권이든 배울 점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변명으로 들렸고요. 예. 자신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것인지 그리고 특히 전두환과 5.18 관련해서는 피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 보여요. 말하자면 희생자나 이 호남인들에 대한 어떤 그 고통에 대한 공감 감정 이런 게 전혀 없어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그 변명, 오히려 해명이라고 하는 이 발언은 어떤 측면에서는 더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밖에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거 뭐 지금 윤 전 총장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배울 점이 있다. 전두환 정권에서 배울 점이 있었다고 보시는지 좀 객관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건 참 정말 우스운 발언인데요. 예. 전두환 씨 그리고 전두환 시대
어땠는지는 우리 국민들은 당시를 살아본 국민들은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온갖 철권에 의한 그 억압 그리고 물론 그 언론의 자유는 물론이고요. 온갖 그 수많은 청년 학생들이 양심에 찬 주장,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수많은 청년 학생이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투쟁해야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 그런 시대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개성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너무도 분명한 것이죠. 예.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그런 전두환 시대, 전두환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제가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경강부의 다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배울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자, 지금 윤 전 총장 일단 사과할 일이 아닌 것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캠프 내에서는 광주로 직접 내려가서 호남으로 직접 내려가서 사과하는 것을 뭐 건의하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한다면 단체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입니까? 깊은 그리고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지 않고서는 윤석열 후보가 여기저기 그 발언하고 있는 것을 보자면 오히려 그 호남인들, 광주 시민들과 희생자, 5.18 피해생자들은 윤석열 후보를 마음으로 또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예. 진심 어린 성찰에 바탕한 사죄가 필요합니다. 대화할 의지는 있으시죠? 시민들의 분노는 상당히 큽니다. 예. 지금 이 분노의 감정이 가라앉기에는 도대체 어떻게 어떤 그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지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들은 5.18 피해 희생자들은 진심 어린 사죄를 한다면 당연히 마땅하게 마주대에서 대화의 용의는 있을 것입니다. 혹시 앞으로 뭐 계획되고 있는 뭐 일들은 있습니까? 우선 저는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가 예. 보다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그 일련의 그 5.18 묘지 참배와 5.18 관련한 여러 가지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안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저간의 사정이죠. 그런데 예. 그 안도감에 마치 그 뒤통수라 치는 듯한 이런 그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 행태가 또다시 어떤 의구심을 갖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그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5.18과 관련한 단체는 물론이고 우리 광주 시민들은 이런 국민의힘의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우 예의주시하면서 사태를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사고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홍계잡이 통발어선이 전복된 독도 북동쪽 해상에서 본격적인 수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사고 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 어선에는 한국인 3명 그리고 외국인 선원 6명 등 모두 9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승선원들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속보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기상 여건이 좀 유리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일단 사고 해역에 해경 대형 경비함정 그리고 항공기가 도착을 해서 본격적인 수색 작업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 직후 일본 해상보안청의 신고를 접수받은 해경은 곧바로 5,000톤급, 1,500톤급 경비함정 2척과 헬기를 현장으로 급파했는데요. 앞서 저녁 7시 50분쯤 5,000톤급 해경 대형 함정이 사고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또 해경이 급파한 항공기 6대 가운데 한 대도 현장에 도착해 본격적인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과 함께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500톤급 해경 대형 함정 한 척도 잠시 뒤에 사고 해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야간에도 조명탄을 쏴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한 수색 작업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내일은 해경 함정뿐만 아니라 해군 함정과 어선, 어업지도선, 무궁화호를 포함해 잠수사도 투입해 합동 수색에 나설 방침입니다. 해경은 동해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5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어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정도 2km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구조대가 구조 활동이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독도에서 북동쪽으로 약 168km 떨어진 공해상에서 우리 어선 한 척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낮 2시 24분쯤입니다. 먼저 사고 신고는 해경이 일본 해상보안청으로부터 접수받았는데요. 이 선박은 울진 후포 선적 72톤급 홍계잡이 통발 어선으로 승선원 9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선원이 3명,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 중국 국적 선원 4명인데 아직 선원들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선박이 전복된 원인에 대해서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사고 해역에 도착한 일본 해상보안청은 사고 선박이 완전히 뒤집힌 상태로 발견됐으며 바로 옆에 15인승 구명벌이 떠 있었지만 선원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해경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한일 중간 수역인 독도 북동쪽 160km 지점으로 사고 선박은 지난 16일 새벽 3시 11분쯤 후포항에서 출항해 오는 23일 후포항 입항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해양경찰청장에게 가용한 모든 함정과 항공기, 어선, 관공선 등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구조대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는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국이 인명구조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네, 그리고 전북 군산시 어청도 해상에서는 중국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선원 15명 가운데 13명이 구조됐고 그 가운데 4명이 사망했습니다. 실종자도 2명이 있는데 해경은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도가 넘실대는 망망대해. 해경대원들이 멀리 주황색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을 발견하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인명구조용 튜브를 던진 다음 여럿이 함께 선원을 배 위로 끌어올립니다. 익부자 조용을 잡았음! 익부자 본 단정으로 인양 중에 있음! 익부자 본함 인양 완료! 중국 어선이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0시 5분쯤. 군산 어청도 남서쪽 124km 해역이었습니다. 선원 15명은 모두 중국 국적으로 이 가운데 8명은 사고 직후 주변 어선과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낮 수색에서도 추가 생존자가 1명 나왔는데 저체온증을 호소할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쌀쌀한 날씨와 달리 사고 해역의 바닷물 온도가 20도 이상으로 높았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사망자는 현재까지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경은 수색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구조된 선원들을 조만간 중국으로 넘길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재난 수사는 하고 단독 사고이기 때문에 단독 사고고 국적이 저희 국적이 아니잖아요. 이 배 선박이.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국적인 그 중국 해경에 저희들이 모든 걸 다 인계를 할 겁니다. 사고 어선은 당시 이의지 배타적 경제수역어업법에 의해 정식 허가를 받고 조업 중이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심 곳곳에서 기습적인 총파업 대회를 강행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주최자 등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서울시는 이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노총이 결국 총파업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경찰이 이른 아침부터 서울 도심 주요 지역에 십자 차벽을 설치하고 검문 검색을 강화했지만 집회를 막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지난 7월 서울도심 전국 노동자 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게릴라식 기습 집회를 연 탓입니다. 지도부가 집회 시작 직전 장소를 서대문역 사거리로 변경하자 조합원 2만 7천여 명이 순식간에 모였습니다. 세종대로를 비롯한 사대문 안은 경찰 병력과 차벽으로 다 철저하게 막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대문 사거리로 오게 된 것입니다. 집회 참가자 대부분이 일회용 방진복과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 거리 두기는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서대문 등 집회 장소를 중심으로 도심 곳곳에서 오후 내내 극심한 교통 혼잡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 2만 5천 명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곳곳에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 급식이 이뤄졌고 일부 학교는 단축 수업과 재량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밥 대신 샌드위치를 먹는다고 하니까 뭔가 좀 배고플까 생각했는데 별로 배고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찰은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서울시 등 지자체들도 민주노총을 고발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내일 오후 총파업 보고대회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이 불평등 체제 타파를 이번 총파업의 슬로건으로 내걸긴 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노동 이슈를 전면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만큼 노정 관계는 팽팽한 긴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를 하루 앞두고 우주를 향해 우뚝 섰습니다. 나로 우주센터 주변은 발사가 예정된 내일 오후까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7시 20분쯤 남해안의 햇살을 받으며 누리호가 조립동 밖으로 나옵니다. 옆면에 선명한 태극기는 누리호가 설계와 조립, 발사 모두 순수 우리 기술로 이뤄지는 한국형 발사체임을 의미합니다. 부품 개수만 37만 개, 정교하게 구성되고 연결된 부품이 이동 중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특수 무진동 차량이 동원됐습니다. 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 1.8km 거리를 사람이 걷는 속도로 조심조심 1시간 25분에 걸쳐 이동했습니다. 발사대에 세우는 과정도 차근차근, 누리호는 오전 11시 반쯤 우주를 향해 곧게 섰습니다. 이어 탯줄이라는 이름처럼 누리호에 연료와 전원 등을 공급할 엄빌리칼이 누리호에 연결됐고 연료와 추진제가 막히거나 셀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하는 기밀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내부 통신 상태와 발사체 추적 시스템 등도 살핀 뒤에야 발사 하루 전 준비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까지 점검된 내용으로 봐서는 기술적으로 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앞으로 남은 작업들이 조금 있습니다만 크게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발사 예정 시각이 다가오면서 나로 우주센터 주변 통제도 시작됐습니다. 소방과 경찰, 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 등만 출입증을 받아 센터로 들어갈 수 있고 일반인, 관광객은 경찰 통제에 따라 차를 돌렸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차를 재우기 위해서 여기서 차 좀 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경찰은 발사 당일 오후 4시까지 나로 우주센터로 향하는 주요 길목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누리호는 이제 우주를 향해 우뚝 섰습니다. 우리나라 우주 독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시선이 이곳 나로 우주센터로 모이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누리호는 내일 오후 4시쯤 이륙해서 16분간의 우주 여행에 나섭니다. 자세한 발사 과정을 이성규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47m 아파트 15층 높이의 누리호가 제2발사대에 우뚝 서 있습니다. 지상 점검을 마친 누리호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내일 정오 무렵부터 연료와 산화제 주입이 시작됩니다. 정확한 발사 시각은 오후 2시 30분에 공식 발표됩니다. 발사 시각 1분 전 최종 발사가 확정되면 10초 카운트다운에 맞춰 1단 엔진이 점화되며 누리호는 대지를 박차고 이륙합니다. 누리호 발사의 첫 번째 고비입니다. 엔진 4개를 클러스팅 하는데 그 비행 중에 엔진 하나가 오작동을 하게 되면 발사체 자세 제어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발사 실패도 하게 되고요. 발사 127초 후 누리호 1단이 떨어져 나가고 233초 후에는 위성 덮개인 페어링이 분리됩니다. 274초 후 2단이 임무를 마치고 낙하하면 3단이 점화돼 가속하며 고도를 계속 높여갑니다. 이륙 후 967초, 16분 7초 뒤에는 고도 약 700km에서 위성 모사체가 우주 궤도로 진입합니다.
위성 모사체가 정확한 위치와 시간에 분리되면 일단 발사가 성공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반 위성의 경우에는 송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가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위성 모사체인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3단에서 분리되는 시점을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최종 발사 성공 여부는 비행 과정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분석해 약 30분 정도 뒤에 확정할 수 있습니다. 발사 준비와 비행 과정에서의 돌발 변수로 인해 우주 선진국의 첫 발사 성공 확률도 30%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 실패 여부를 떠나 국내 독자 기술로 누리호를 개발해 발사했다는 것은 국내 우주 산업 발전에 자양분이 될 것이란 평가입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직원들이 쓰러진 사건을 둘러싸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튿날 같은 팀 직원이 무단 결근한 뒤 숨진 채 발견됐는데 독극물을 마신 것으로 추정돼서 경찰이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서울 봉천동 원룸에서 혼자 살던 30대 남성 직장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들한테 문 열어준 것밖에 없으니까요. 여기 온 지는 한 2달도 안 됐어요. 한 달 무렵. 경찰은 이보다 하루 앞선 18일 오후 A씨가 다니는 회사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시고 쓰러진 사건을 계기로 A씨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사건 이튿날 A씨가 무단 결근한 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쓰러진 2 직원과 같은 팀 소속으로 셋 중 가장 최근에 입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의 생수병은 피해자들이 마시다 각자의 책상에 놓아둔 건데 다시 뚜껑을 열어 물을 마신 여성 직원이 먼저 물맛이 이상하다고 말한 뒤 쓰러졌습니다. 이어 1시간쯤 뒤 자신의 생수병 물을 마신 남성 직원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여성 직원은 의식을 회복하고 퇴원했지만 남성 직원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A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지만 수사는 난항입니다. 회사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실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 회사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피해자들과 다툰 일이 없다고 말해 원한 관계를 의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경찰은 회사에서 발견된 330ml 생수병 3점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감정을 의뢰하고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육안으로는 외상이 없어 A씨가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에 대한 부검과 생수병의 약물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같은 성분이 검출되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와 피해자들의 관계를 파악할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출석한 2번째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간의 고성, 또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 거듭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2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나 며칠 전부터 예상했습니다만 국토위 국감장도 역시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이 났는데 일단 큰 틀에서 2가지인 것 같아요. 설계 책임 공방, 측근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난 월요일 날 국감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방 없었고 그리고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재명 후보가 그분이라고 주장을 야당이 해왔는데 네. 그럼 이제 그럴 만한 논리적인 근거로 한 방이 없더라도 논리적인 근거로 코너로 몰아야 되는데 그 코너에 모는 것도 실패를 했어요. 결국은 주장과 고성만 난무를 했기 때문에 지난 2, 3일 동안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에게 천금 같은 정말 해명의 장, 판을 깔아준 것으로 끝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실체는 밝혀진 게 없고 주장만 난무했고 그리고 원했던 이재명 후보를 코너로 몰지도 못했고 한 방도 없었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틀 동안 본인의 어떤 논리와 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생방송으로 이재명 후보의 판정승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감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럼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고 나서 또 평론가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고성이라고 하셨는데 이 대목에서도 좀 언성이 올라갔었거든요.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관련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국감 때 초과 이익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유동규입니까? 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진상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공무원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자, 근데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삭제가 아니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응모 공모가 끝난 다음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제가 안 누가 거는 채택을 안 했습니까? 제가 안 거는 이번에 언론 보도로 안 거고 그때 자, 당시는 그러면 제가 받은 지사님 일인데 의원님 알겠습니다. 요 얘기만 할게요. 나중에 의원님. 답변하세요. 자,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 포함해서 야당이 이렇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좀 부각시키는 것은 배임 혐의를 좀 알리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배임 혐의라는 것이 국민의힘이 갑작스럽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네. 유동규 당시 사업본부장 또 사장 권한대행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씨를 구속을 하면서 두 가지 혐의가 있었죠. 근데 그중 하나가 배임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사장 권한대행으로서의 배임 혐의가 있다면 그 배임 혐의가 사장 권한대행만 있겠느냐. 당시 최종 결재권자 이것을 총 설계했다고 하는 사람도 배임 혐의에 공범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논리거든요. 그런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한방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언론들이나 혹은 뭐 그러니까 특히 언론들이 이런 뭐 청문회라든지 상임위에서 자꾸 한방을 얘기하는 것은 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네. 야당이 무슨 사설 탐정기관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그런 이것을 다 탐문을 하고 정보를 다 취합을 해서 수사를 해갖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결정적인 것을 내놔야 된다라는 그런 그 프레임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사실 여야가 상관없이 국정감사라는 건 여당도 사실은 그 정부를 견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국정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묻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그런 과정이어야지 이게 꼭 대선 후보가 나왔다 그래서 한 방을 해갖고 무슨 공격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 이 국감장의 어떤 주제 자체가 변질됐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한 방이라는 말에 대한 네. 말씀을 드리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첫날과 이튿날이 달라진 건 확실히 있어요. 첫날에 이재명 지사가 좀 여유가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많은 부분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즉 첫날에서 자신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잘못했다라고 여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삭제가 아니라 미채택이다라고 말을 바꾼 거거든요. 왜냐하면 삭제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건 삭제한 것이다. 아까 삭제한 것이 아니라 참 건의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네. 지사가. 애초에, 근데 예. 그것에 대해서 주어 논란이 있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말을 바꿔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안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캠프가 얘기하고 오늘의 어떤 국감은 주로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부분 누가 임명했느냐 유동규를 기억이 네. 나지 않는다. 휴대폰 투척 보고받았느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배임이라든지 유동규 씨와 관련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의 순간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건 네. 어쨌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임에 대해서 자기가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을 긋는 것인데 들여다보면 사실 뭐 이재명 지사를 응원하는 쪽에서는 야 방어 잘했다 그리고 돋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네. 이것이 뭐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라 저는 그냥 이재명 지사를 시장 시절에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야말로 이재명 지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어떻게 사안에 대해서 정면으로 얘기하거나 혹은 돌려서 얘기하거나 하는 모습을 저는 생생히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TV 토론, 뭐 경선에서의 TV 토론이랑 진짜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정말 지지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은 더 견고하게 지지하겠지만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이재명 지사의 면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그런
국감이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제가 잠깐 정리를 하면 이제 두 갈래로 국감이 이루어졌는데 하나의 공방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부분이고 또 한 명은 이제 또 한 가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임명 관련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좀 잠시 뒤에 심상정 의원 발언 통해서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SNS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미채택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뭐 언론을 찝어서라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 부분은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초과이익 환수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거를 알고도 초과이익 환수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 7시간 사라진 7시간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야당 측에서 이제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그 월요일 날 행안위 국감 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주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재명 후보가 말을 정확하게 못했거든요. 네.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제 국민의힘이 파고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정확하게 워딩을 갖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주어까지 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당시에는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만약에 보고를 한 정황이 나오면 이건 이재명 후보가 이제 거짓말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로써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명확해진 거기 때문에 이후에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데서 네.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이런 보고를 했는데 이재명 시장이 그걸 갖다가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어떤 그런 정황이 나오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이제 나중에 이재명 후보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 하나가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던 게 아니라 응모를 갖다 공모한 이후에 이미 공모가 나갔는데 나간 상태에서 초과이익 환수 얘기가 왔었기 때문에 당시에 실무진에서 간부들 선에서 이것이 미채택된 거다. 그래서 앞으로 삭제라는 말 대신에 이제 미채택을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했으니까 네.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앞서 그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기억이 안 난다고 한 대목이 바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대목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그 자격은 이제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 물론 국감장에선 지사와 의원 자격이었습니다만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한번 이 얘기도 듣고 나서 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동규 씨는 우리 지사님이 임명한 거 맞죠? 아니 그러니까 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러니까 지사님 제가 제 질문에 했는지,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을 했는지 아니면 임명 그게 안 제 하셨어요? 권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사님이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사인을 했는지 제가 권한을 저한테 있었던 건지 아니면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게 있을 수 있죠.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거? 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논란이 됐는데 그 네. 내용도 확인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료를 구할 수가 없다니까. 국정감사. 네, 일단은 둘 다 각 당에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화면만 따로 떼놓으면 가까운 미래에 토론회 장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는데 자 어쨌든 심상정 의원, 심상정 후보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라면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를 좀 싸잡아서 비판을 한 걸로도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첫 번째 날에는 사실 김용동 의원이나 혹은 박수영 의원이 돋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함 지르고 윽박 지르고 이런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씩 물어가면서 상대방 얘기를 끊지도 않고 간단히 그 휴대폰 투척부터 이렇게 물었던 김용동 의원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오늘은 심상정 의원이 물론 좀 고성이 있기는 있었지만 일정 부분 상당히 치열하게 이 핵심을 접근해 가는 그런 과정이 좀 돋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유동규 씨 임명 과정 지금 동영상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드리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변호사로서의 사실 가장 최선의 대답인 것 같아요. 그 대답은.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찾아본 한겨레 신문 기사가 이런 게 있어요. 2015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 한겨레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장동, 그러니까 판교의 마지막 노른자 땅.
인 대장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재명 시장이 외국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그 당시에는 공공개발을 굉장히 주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네. 당시에 이건 민관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남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세상에 성남시 관계자 발입니다. 기사에 세상에 시장이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시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떻게 주차장 정도의 그런 시설 관리를 하는 기획본부장이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성남시는 공공개발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관계자가 얘기를 합니다. 네. 이 기사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성남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당시에. 네. 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 정도의 사람이 그렇게 민간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고 한마디 더 붙이더군요. 앞으로 새로 신설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대사장으로 지금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과 기획본부장의 엇박자. 저는 이 기사에서 뭘 느끼냐면 얼마나 위세가 대단하고 얼마나 권한이 당시에 대단했으면 그 기사에 따르면 주차장 시설 관리를 하는 그런 본부의 기획본부장이 시장과 다른 목소리를 기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가예요, 핵심이. 즉, 그 당시에도 그렇게 위세가 당당했고 만약에 시장이 돌아와서 내 얘기와 다른 얘기를 했다 그러면 벌을 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벌이 아니라 그 사람 승진을 했어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임명도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기사와 정말 반대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안 난다면서 유 전 본부장 임명 과정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측근 어떤 의혹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선긋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지난 월요일과 오늘 국감에서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를 어버버하게 코너로 몬 유일한 야당 의원이 심상정 후보예요. 역시 네. 대선 후보는 다르구나 이런 이제 느낌을 줬는데 네, 사실 이재명 지사의 별칭도 사이다인데 이번만큼은 심상정 의원이 좀 더 사이다성 발언을 했다고 그렇죠. 볼 수 있을까요? 본인이 임명한 사람인데 본인이 임명권자인지 아닌지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리고 이미 지휘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 본인에게, 그래서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신의 임명권이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이상한 그런 장면이었죠. 그런 점에 왜 이거를 갖다 기억이 안 난다고 했을까? 왜 안 찾아봤을까? 다른 자료는 그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좀 그런 점에서 심상정 후보가 역시 이제 코너로 몰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돈 받은 자는 범인, 설계한 자는 죄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공공개발의 취지를 못 살려서 국민들을 좌절케 하지 않았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 돈 받은 야당도 문제고, 그리고 설계한 이재명 후보도 문제다 이렇게 한 것들이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유동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국감에서 한방 기대 안 합니다. 한방 기대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질문과 답변을 보고 누가 봐도 저거는 상식적으로 왜 대답을 못하지? 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주장들은 오늘 양의 탈을 올려놓는다든지 네. 거의 주장만 난무를 했지, 이렇게 심상정 후보처럼 코너로 보는 그런 논리로서 밀어붙이는 면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판정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한 방이 없어서 판정승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다. 좀 그런 점에서 좀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돋보이는 국감이었다 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잠시 뒤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교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송석준 의원이 양가면을 쓴 강아지 인형을 들고 와서 좀 해프닝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난번에 이제 돈다발 사진이 조작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장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당 의원 비판을 해주셨는데 저는 진짜 국민의힘 의원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행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의를 일으키고 그래서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일단 겉과 속이 좀 다르다는 점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겠죠. 그게 중요한가요? 그런 상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감이라는 것은 국정 운영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했는가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가는 것이잖아요. 귀중한 시간입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네. 질문이 아니라 저건 뭐죠? 자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양두구육이다 하고 당신은 양두구육이다라는 주장을 듣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뭐 몇몇 진짜 그 야당 의원들은 자기 주장만 해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전체 부분에서 네. 그다음에 질문할 시간 뭐 한 몇 초 주고 질문을 하라. 이건 사실 지양을 해야죠. 충분히 네. 교수님 말씀처럼 질문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질문 속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심상정 의원을 칭찬하셨는데 첫날에도 그런 의원이 있었습니다. 김영동 의원 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는데 휴대폰 툭척을 갖고 마지막 순간에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난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는지 그날 아침에 그것을 네. 얻어냈어요. 상당히 저는 박수 받을 만한 의원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가끔은 그래도 무릎을 탁 치는 소품들도 등장하는데 앞서 그 양의 탈을 쓴 걔는 뭐 그런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이번에 좀 뭐 태도 논란을 겪어서인지 태도에는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방어에는 좀 적극 나서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나 야당의 공공개발 방해를 고리 삼아서 적극적으로 역공에 나섰는데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지금 9천억대라고 하는 이 개발 이익을 성남시가 다 취득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의 강요대로 제가 굴복했더라면 이 9천억 다 민간업자가 받았고 50억 클럽이 아니라 아마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바로 여쭤볼게요. 이 500억 클럽 언급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민간 개발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 과다 상계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개발비, 그다음에 시설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건설비 부풀리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돈을 갖다가 빼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다 보니까 뇌물이 들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50억 클럽의 핵심이 이제 뭔가를 숨길 게 있으니까 그런 초호화 변호진과 소위 빽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민간 공동개발이어서 이 정도인 거지, 만약에 순수하게 민간 개발이었고 지금 수익이 이렇게 조 단위가 넘어가는 수익이 만약에 다 민간으로 갔다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럼 그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위 뒷배들을 또 얼마나 많이 끌어야 됐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민간 개발보다 당시에 공영 개발, 민간 공동 개발을 한 것들이 비리나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한 그런 대목이었던 거죠. 네, 그런가 하면 또 대장도 의혹 말고 변호사비 대납 논란에 대해서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공격을 받는 의혹 대목 가운데 하나인데 전현희 위원장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현희 위원장의 언급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이 지금 설명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나온 발언인데. 사실 저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이게 지금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발언이에요. 전현희 위원장의 발언이 왜 중요하냐면 이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입니다. 거기에 수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청탁금지법에 잠깐 말씀드리면 뇌물죄, 형법에 있는 뇌물죄와 청탁금지법과 다른 점은 뇌물죄는요, 정확하게 대가성이 입증돼야만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100만 원, 한 해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은 대가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즉 그래서 지인이나 가까운 사람이라도 무조건 그런 것들을 제어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입니다. 그 주무부처의 수장이 전혀 김영란법의 취지와 어긋나는 발언을 한 거예요. 이 발언대로라면 지인이나 친구와 아주 가까운 사람 간에는 밥을 먹어도 되고 얼마짜리 밥이든 아니면 얼마짜리 뭐든 선물을 줘도 된다라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혀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언 바로 직전이 뭐냐면 직무 관련성은 알아봐야 된다. 그 경기도와 관련된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봐야 된다 하지만 이 발언은 사실 형법상에 있어서의 뇌물죄예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청탁금지법이면 그건 대가성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장이 해야 될 말은 뭐냐면은 무료 변론이라는 것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그 받는 대상이 고위공직자라면 안 된다. 그건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라는 선을 그어줘야만
사실 이 법의 어떤 취지와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인데 야당이 비판하듯이 아니 갑작스럽게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그 네. 선을 풀어주면 나중에 나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이재명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풀어주고 그럼 우리는 가까운데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네, 자 전현희 위원장의 발언, 뭐 원칙적으로도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정치공학적으로도 좀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구하기라는 어떤 맹 비난을 받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직무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리로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게 소위 말하면 팔이 안으로 굽은 거 아니냐 해석이.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이제 국감에서 내 변호사들은 그 당시에 썼던 변호사들은 소위 말하면 연수원 동기, 선후배 들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그렇게 400억씩 주고 쓴 경우가 아니다라고 이제 그 해명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뒷받침을 전현희 위원장이 해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좀 그런 점에서 직무 연관성 여부를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이런 논란을 안 빚었을 텐데 전현희 위원장이 조금 오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윤석열 전 총장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뭐 이 문제를 갖고 토론을 했었는데 여야 막론하고 전두환 씨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맹폭이 쏟아지고 있는데 압축된 영상부터 보시죠.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광주에서 흘린 눈물조차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호남 평해와 국민을 우롱하는 망나니적 망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후보직 사퇴를 촉구한다. 전두환 정권은 독재 정권입니다. 그때 정치가 있었습니까? 일단 그걸 빼면 정치는 잘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걸 빼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잖아요. 타 좌우간 효과를 내고 좋았던 것은 다 찾아서 벤치마킹을 해야죠. 국민의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 자막이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앞서 광주 시민들 분위기를 전화로 좀 들어봤거든요. 그때 그 뭐라고 하셨냐면 진심 어린 깊은 사죄가 필요하다라는 말과 함께 좀 당 차원에서 보다 좀 강력한 장치를 마련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진심 어린 사과가 없어서 지금 해명뿐이라서 좀 논란이 계속 번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사과의 문제를 떠나서 네. 이 발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논란이 오래 간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은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지난번에 광주를 찾았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는 광주 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대통령 후보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뭐 여의도 문법, 뭐 용어, 여의도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용어의 사용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네. 역사 인식의 문제이고 정치관의 문제로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일일 일망언이라고 말실수들을 했지만 그거는 있을 수도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도저히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 그리고 해명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오히려. 해명이 아까도 나왔지만 수단과 방법,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민생을 위해서라면? 그렇죠. 네.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고 했습니까? 이제까지 60, 70년대 왜 그 고생하면서 80년대 민주화하면서 왜 선진국이 되려고 했나요? 수단과 방법을 가려가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려고 선진국이 된 겁니다. 옛날에 일자리 만든다고 독재했죠.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탄압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민주주의를 잃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다짐한 게 선진국이 되면 수단과 방법, 왜 정의를 얘기하고 왜 공정을 얘기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고려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최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들이 지금 2021년 이 시대의 화두인데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면 히틀러나 스탈린의 방법도 벤치마킹 할 겁니까? 좀 그런 점에 있어서 본질이 지금 말을 갖다가 사과하면 그만일 문제를 갖다가 지금 사과를 하지 않고 경선 국면에서 이거를 어떻게든 위기를 탈출해서 기회로 삼고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더 지금 자신의 발목을 갖다가 스스로 잡고 있는 거다. 좀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잘못된 역사 인식이나 뭐 정치관 이런 문제도 문제지만 저는 해명도 오히려 더 큰 또 다른 오해를 날 수 있는 부분이다. 좀 그런 점에서 네. 좀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자충수에 빠지지 않았나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좀 바꿔서 윤 전 총장 입장을 먼저 한번 해명을 한번 듣고 나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데 뭐 어느 정권 때 거는 안 되고 뭐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좌우간 효과를 내고 좋았던 것은 다 찾아서 벤치마킹을 해야죠.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제가 좀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네. 교수님 마지막 말씀부터 제가 할게요. 히틀러를 예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독일이요, 우리 전 세계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가장 앞선 선진적인 그런 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벤치마킹을 해요. 그런데 그 법이 어디서 생겼냐면 히틀러가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히틀러가 만들었다고 해서 그 반려동물법을 벤치마킹하면 안 되는 그런 논리로 지금 사실은 받아들이고요. 두 번째, 저는 전두환을 만약 찬양했다면 저도 역시 분노를 느낄 겁니다. 저는 전두환은 찬양돼서는 안 될 사람이고 있어서는 안 될 정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후보의 행보를 한번 보시죠. 5.18과 관련해서 어떤 행보를 보였냐면, 물론 너무 많이 알려졌지만 대학교 때 무슨 전두환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다? 그건 뭐 대학생이었으니까 치기 어린 어떤 행동이다라고 치부하면 되는데, 검찰총장 시절입니다. 2020년 2월 21일 그 광주지검에 순실을 나가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18 정신을 새겨야 된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새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안 사건의 공소 유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 현안 사건이 뭐냐면 당시에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사건과 관련해서 공소 유지를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5월 17일, 올해 5월 17일은 5.18은 살아있는 역사이자 국민 가슴에 타오르고 있다. 이건 정치하기 전 얘기입니다. 정치한다고 나선 7월 17일은 사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계속 반대해왔던 헌법, 그러니까 5.18 정신을 헌법 수록 반대해왔던 그것을 수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18 정신과 전두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금까지 갖고 있었느냐, 이 발언 직전까지 일관된 어떤 그런 행보를 가졌고요. 사실 저는 이 발언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뒷부분, 그러니까 뭐를 벤치마킹 하느냐도 사실 뒷부분의 발언을 기억을 해야 된다고 봐요. 김재익 경제수석에게 경제를 맡긴 것은 잘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당시 김재익 수석은 물가 상승률이 28%였던 80년도에서 82년도에 7%로 줄였고요.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경제기획원부터 시작을 해서 재경부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칭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 평론가님, 사람은 제가 좀 시간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말을 끊어 일단 죄송한데 예. 그 과거의 어떤 그 행보를 통해서 지금의 어떤 발언을 좀 총괄적으로 봐야 된다, 전체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니, 그 말은 사실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발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전두환을 찬양했다라고 그냥 등식으로 하기에는 좀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발언을 전해드리면,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가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는
저 김재익 경제수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뭘 잘했느냐, 그냥 정치를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인사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발언이에요, 바로. 네. 인사를 잘했는데 김재익 경제수석을 임명하면서 경제는 임자가 다 해라고 맡긴 부분이 잘했다는 것이거든요. 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윤석열이나 검사 윤석열을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 윤석열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정치인으로서의 윤석열. 설사 윤석열 후보가 정말로 선의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극단적인 비유를 드는 겁니까? 120시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두환도 정치 잘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도 민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벤치마킹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극단적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가 뭘 하는 자리입니까? 국민을 통합하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뭐 노동시간 문제도 120시간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벤치마킹 얘기하는데 왜 꼭 전두환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벤치마킹 하면 안 됩니까? 그다음에 수단과 방법 꼭 가리면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대통령은요, 대통령 후보로서 정치인으로서 윤석열 후보가 이 업법 자체에도 저는 문제가 있지만 이 업법 밑에 깔려 있는 정치관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균형적인 시각, 합리적인 시각,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의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모든 비유가 극단적이에요. 그러면 검사로서는 극단적인 것들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정치인으로서 윤석열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균형적인 시각과 국민 화합을 이끌어낼지에 대한 방법론을 여기서 어떻게 찾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윤석열 후보의 이 소위 그 많은 비유들, 논란들이 대통령, 정치인으로서의 윤석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면 저도 공유하는 부분이 여의도 문법이에요.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120시간도 민주노총 얘기도 나중에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정규직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비정규직과 나눠야 되느냐가 바로 그 스웨덴이라든지 북유럽의 지금 사회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것이거든요. 갑작스럽게 사회민주주의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노조가 이 사회 이 협약을 한 겁니다. 자기네들이 다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하려면 비정규직의 연봉을 높여야 된다. 이 말이 극단적인 비유 맞습니다. 정치적인 언어 잘 못 사용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비판을 저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등가시켜서 이 사람은 무조건 비정규직을 찬양하고 몰아붙이고 있어. 또는 이 사람은 전두환을 무조건 찬양하고 있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게끔 만든 그 언어 습관이 저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야 대표의 어떤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또 계속 두 분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거 빼면 정치를 잘했다라는 말하는 것과 진비 없습니다. 광주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고 국민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던 전두환식 50 정치가 시스템 정치라면 히틀러 스탈린 독재도 시스템 정치라 불러야 되겠습니까? 정치적인 언어로 미숙했다는 것은 제 생각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감하게 또 대처했던 게 옳았는데 지금 더 일이 좀 발전해 나가지 않도록 조속하게 좀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 어떤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자당의 후보니까 굉장히 순화해서 지금 얘기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준석 후보 아마 속이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이제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본인이 호남에서 표 20% 이상 얻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지금 국면이요. 호남의 민심이 사실은 지난번 그 경선 불복 사태로 이재명 후보하고 사실은 좀 이 소위 원팀이 잘 안 되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졸지에 이제까지 국민의힘이 소위 서진 정책, 호남에 대한 공들였던 거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손쉽게 광주 민심, 호남 민심을 갖다가 이재명 후보 지지로 쉽게 끌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좀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굉장히 순화해서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지금 아마 부글부글 끓 거예요, 정말.
자, 뭐 시간 관계상 토론회 얘기까지 못 담겠습니다만 일단 토론회에서도 이번 전두환 씨 발언이 공격 대상이 됐는데 토론회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 윤 전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과나 유감 표명 정도도 없거든요. 그러면 평론가님께서는 지금 이번 발언 논란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윤 전 총장 캠프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실은 뭐 그 최대한이 뭐냐면 광주에 가서 내 진은 이렇다라고 네. 자기의 어떤 진을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로하는 그런 그 행보를 보인다라는 자세는 맞으나 지금 만약에 사과를 한다 그러면 자신의 말이 마치 정두환을 찬양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사실 송영길 대표나 민주당에서 이 발언을 갖고 굉장히 지금 비판하는데 5월 17일 날 5.18은 살아있는 역사고 국민 가슴을 타올라게 했다라는 발언 놓고도 민주당은 그때 굉장히 많이 비난했어요. 어떻게 5.18을 입에 올리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5.18 절대 어떤 입장으로도 5.18은 입에 올리지 마라라고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비난을 할 때도 일관성 있게 비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네. 저는 좀 더 진전된 어떤 표현이 필요하고 정치 언어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지금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쌓아왔던 그 호남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정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논리 부정에 대한 어떤 그거보다는 일단 광주 시민들의 좀 상처를 달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사과 입장은 아직은 거기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 입장에서는 사과라는 것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유감을 표명하면서 내 진위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어떻게 네. 납득시키느냐에 달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깊게는 못 다루겠습니다만 일단 고발 사주 의혹도 지금 통화 녹음 육성으로 이제 공개가 되면서 고발 사주 의혹이 새로운 또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이름이 언급이 되면서 오늘 뭐 이번 그 전두환 씨 논란 말고도 집중 견제를 받았거든요. 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뭐 저는 최소한 윤석열 후보가 지휘 감독의 차원에서라서 사과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관여했든 안 했든지 간에 명백하게 지금 밝혀진 부분은 네. 손준성 보냄이 조작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준성 검사는 총장 직활입니다. 총장에게만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뭐 김웅 의원의 그 녹취록 속에 뭐 저희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최소한 이것이 검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어떤 사실이 확인됐다라면은 그분에 대해서는 내가 뭐 이분에 대해서 보고받지도 못했고 뭐 했지만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동규 씨에 대해서 관리 감독에 대해서만큼은 사과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도 그랬었어요. 관리 감독 차원에서 만약에 밝혀진다면 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사과는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김웅 의원이나 정점식 의원에 대해서 제명 요구를 할 것이다라고 나서고 있고 대응 강도를 좀 높여나갈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좀 앞으로 일단 김웅 의원이 전개될까요? 거짓말을 한 셈이 됐어요. 왜냐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네. 지금은 갑작스럽게 기억이 났거든요. 그러면 기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선후를 밝혀야 된다. 문제의 핵심은 김웅 의원이고 당시에 김웅 의원과 그러니까 김웅 그 후보와 사실 네.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가 무슨 뭐 김웅 후보자가 나선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 근데 왜 김웅 의원이 그런 말을 했는가에 대한 철저한 정말 자기가 스스로 밝혀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도 사실은 모호하게 그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그건 진짜 국민들도 김웅 의원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당 차원에서도 김웅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백주대낮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억 안 난다고 했다가 갑자기 다 기억난대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죠. 좀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고발 사주 문제에 대해서 덮으려고만 할 게 아니라 김웅 의원에 대한 징계라든지 김웅 의원이 진실을 얘기하도록 저는 자체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갑자기 기억이 날 수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꼭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도 앞으로 진행형이기 때문에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 및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요? 예. 3분만 주세요. 3분이요? 사상 초유의 국감 자료 증거를 조작한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공모했다 이런 제보가 지금 들어와요. 이 국감장에 있을 자격이 없다. 사보임을 해야 된다. 네? 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사진 그 한 장으로 전체를 덮으려고 그러고 국민을 호도시키려는 자세는 적절치 않고. 조용히 하세요. 진행합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그 대장동 개발하실 때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제로 하는 도시개발 사업은 서울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희한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A 질문을 던져도 C로 답을 하고 B 질문을 던져도 C로 답변하고 마침 행정의 달인이신 우리 오세훈 시장님 뵙게 돼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민간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느낀 바로는 엄청난 이익을 얻는 것이 예정돼 있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뭐 저보다 설명을 더 잘해 주셔서 시민들이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서울시 국정감사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이혜식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경기도에서 뺨 맞고 서울시에 와서 화풀이 하시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뺨 맞고 서울시에 와서 화풀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 동료 국회의원 전체를 폄하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대장동 도면을 만들고 막 이래가 시장님이 설명하는 거 보고 서울시장인지 경기도지사인지 그럼 경기도에 있지 말라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짜고 지금 짜고 한 거에 판때기까지 다 준비를 해가지고 무슨 서울시 국감 어제는 안 짜가 어제도 국감 어제 경기도 안 짰어 이재명이 괜찮고 잠시 국정감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정까지 챙기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그리고 대장동의 우선주 의결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대장동의 경우에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는 수사를 해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뭘 수사를 해보면 돼요. 신문만 찾아보면 되는데 그러면 내용도 모르면서 왜 경기 도정을 이렇게 신경 쓰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잠깐만요. 내용은 더 질문할게요. 두 지금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시장님! 처음에 설계할 때 얼마큼 돼요? 그림을 보면 단답형으로 좀 대답하세요. 제가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 시장님 서울시정도 제대로 못하면서 경기 도정 간섭하고 계시는데요. 설계할 때 의원님 경기도가 가져간 금액은 얼마냐면요.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 주십시오. 뭘 삼가해요? 내용도 모르면서. 내용을 모르지는 않죠. 김도우 의원 끼어들지 마세요. 어이다. 당신 나보다 한 살밖에 안 많아. 왜 이렇게 말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현재 고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건 처음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성윤 고검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직 고검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온 건 처음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이 고검장은 취재진 질문에 진실을 밝히겠다는 짧은 답만 내놨습니다. 오늘 첫 재판인데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의와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여전히 감사합니다. 혐의 사실은 부인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수사가 재판에. 무마당했다는 공익신고자 오늘 대면하시는데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 부장을 지내던 지난 2019년 6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공판에서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해당 수사를 이끌던 장준희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지난 2019년 6월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정황을 포착해 대검에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대검에 보고가 올라간 뒤 수사 중단 지시가 내려왔고 확실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소환이나 계좌 추적 등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은 이 고검장이었습니다. 이에 맞서 이 고검장 측은 장 검사에게 공익신고에 앞서 왜 검찰 내부에서 이의 제기하지 않았는지, 수사 의지가 진짜 있었던 건지, 또 피고인을 지목한 이유가 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부부장 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이어 기소 5달 만에 첫 정식 재판을 받은 이 고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북한이 어제 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당 수뇌부는 참관하지 않아서 북한이 나름대로 수위 조절을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 군이 발표한 내용을 확인한 겁니다. 북한은 또 5년 전 첫 SLBM 시험 발사 때 사용한 잠수함을 이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신형 SLBM은 북한이 최근 국방발전 전람회에서 공개한 미니 SLBM으로 추정됩니다. 요격 회피가 특징인데 이를 위해 이스칸데르 개량형 미사일과 유사하게 제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물론 최근 1년의 시험 발사를 모두 참관한 군서열 1위 박정천 당비서도 참관하지 않았습니다. 또 보통 때는 무기 개발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는데 이번에는 단 4줄로 짧게 보도했고 노동신문에도 1면이 아닌 2면에 배치했습니다. SLBM 발사가 포용 정책의 한계점인 이른바 레드라인의 턱 밑에 해당하는 만큼 무력 시위 강도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자신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나름대로 수위 조절 현상에서 대남 대미 압박 의도 담겨 있는 거 그런 의도. 정부 고위 당국자도 최근 북한이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지만 핵실험이나 ICBM 발사는 하지 않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북한으로서도 결정적인 파국은 회피하면서 여전히 대화의 조건을 탐색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중국에서 수감 중이던 북한 이탈 주민이 고압선이 설치된 교도소 담장을 넘어 탈출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최근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감시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 6시쯤 중국 지린성의 한 감옥, 수감자 한 명이 담장 가까이 있는 가건물의 벽을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곧장 지붕 끝쪽으로 달려가더니 바로 옆 고압전선에 줄을 걸어서 힘껏 잡아당깁니다. 불꽃이 몇 번 튀어오르고 난 뒤 수감자는 전선 받침대를 밟고 달아났습니다. 탈옥수는 북한 이탈 주민 39살 주모 씨. 지난 2013년 중국에 밀입국한 뒤 강도와 절도로 붙잡혀 징역 11년 3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번 감형돼 출소를 2년도 남기지 않았지만 탈옥을 감행했습니다. 중국은 지린 감옥 주변에 공안을 풀어 탈옥한 주 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상금 약 2,800만 원도 걸었습니다. 网上有一个那个逃犯说逃跑了，是有这个事儿吗？有啊。现在抓到了吗？没有呢。 주 씨의 탈옥은 중국이 접경 지역에서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한 지 2달도 안 돼 발생했습니다. 리룡남 주중 북한 대사는 지난 8월 말 중국 공안부장을 직접 만나 접경 지역의 안정 확보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탈북자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했고 압록강 하구에는
미립국 감시선까지 띄웠습니다. 때문에 이번 탈옥 사건을 계기로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단속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기상이변이 잇따르는 가운데 인도와 네팔에 폭우가 쏟아져 11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인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에서는 며칠 동안 계속된 폭우로 46명이 숨졌고 이곳에 인접한 네팔에서도 31명이 숨지고 43명이 실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남아시아의 변덕스러운 폭우와 산사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고산지대 무분별하게 건설된 댐과 산림 훼손도 대형 홍수의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직 10월인데 계절의 시계는 11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3주 이상 앞서가면서 공기도 그만큼 차가운데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5도, 대관령 영하 1도, 대전 4도, 대구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다소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6도, 광주 17도, 부산 18도로 아침에 비해 1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지만 오늘보다는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는 물이 얼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영남 해안에는 오후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발사되는데요.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 바람은 초속 3에서 9m, 낮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또 우주센터 주변과 누리호 발사 궤적상에서 낙뢰가 발생할 가능성도 희박해 날씨로 인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진 뒤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